경북대 인문학술은 경북톡 영미소설 인종으로 읽다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19세기 영국 소설가 에밀리 브론테의 워더링 하이츠로 가볼까요? 네, 영국 하워스에는 브론테 목사관 박물관이 있어요. 여기에 살던 세 자매가 모두 소설을 썼어요. 초상화의 맨 오른쪽에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 그 다음에 가운데가 워더링 하이츠를 쓴 에밀리 브론테예요. 시인이기도 한 이 에밀리 브론테는 그 소설 워더링 하이츠를 쓰고 30세에 요절하죠. 제목의 워더링 하이츠는 저택의 이름인데요. 고유명사입니다. 워더링은 요크셔의 방언으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이라는 뜻인데요. 번역판의 표지에서 보듯이 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 폭풍의 언덕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지에 나타나 있지만 그 소설을 워더링 하이츠라는 고유명사 그대로 번역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황야의 가운데에는 이 탑 위든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관광 명소예요. 근데 여기에 탑 위든스라는 표현은 워더링 하이츠의 모델이 된 곳입니다. 여기 또 사진에서 보면은 요크셔 지방에 무성하게 핀 보라색 히스가 보이죠. 이 보라색 히스에서 이름을 가져와서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은 히스가 핀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847년에 발표된 워더링 하이츠의 첫 장면은 1801년에 시작되는데요. 그러나 여성 화자인 가정부 넬리 딘이 런던에서 온 신사인 로크우드에게 과거를 들려주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주로 1770년대 이후인 18세기 후반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소설의 독자들은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폭풍 같은 사랑 혹은 남성 중심 사회의 가부장제에 반항하는 캐서린의 열정적인 성격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왔죠. 그러나 인종주의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소설을 각색한 수많은 영화 중에서 1939년 영화와 2011년 영화를 비교해 볼까요? 1939년 흑백 영화는 히스클리프를 백인 배우 이제 로렌스 올리비에로 캐스팅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 최근의 영화는 흑인 배우 제임스 호손입니다. 이렇게 백인에서 흑인 주인공으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화 감독이 최근 이 소설에 나타난 인종 문제에 이제 주목을 한 결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캐서린보다는 히스클리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원래 그 한국에서 1월 27일부터 초연되는 이 워더링 하이츠의 창작 뮤지컬의 제목이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히드클리프죠. 그래서 이런 시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창의적인 시도로서 굉장히 반갑죠. 다만 그 발음이 히드클리프보다는 히스클리프가 더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은 인종의 관점에서 보면 히스클리프의 이야기가 됩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1770년경 히스클리프는 당대 영국의 최대 노예 무역항인 이 리버풀의 거리에서 언쇼시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요. 소위 악마처럼 검은 피부색을 가진 주워온 아이로서 이 언쇼 집안에 들어옵니다.
당시 이 리버풀은 동인도 회사에서 모집한 동인도인 선원들 혹은 미국 식민지나 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의 농장에서 공급할 노예들이나 혹은 아메리카의 서인도 제도에서 돌아오는 영국인 노예선 선장이나 혹은 농장주들로서 붐비는 한마디로 국제 항구였어요. 그래서 소설에서 에밀리 브론테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히스클리프는 이처럼 흑인 노예나 아니면 동인도인에 버려진 아이일 가능성이 있죠. 분명한 것은 백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스클리프는 언쇼라는 성을 절대 부여받지 못하고 이름도 성도 히스클리프가 돼요. 그래서 주워온 검은 아이인 히스클리프는 자작농인 언쇼 집안에서 하인의 위치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캐서린과는 오누이 이상으로 친밀하게 서로 애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서 황야의 대자연 속을 마음껏 뛰놀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죠. 그러나 언쇼 씨가 죽은 후에는 이제 아들인 힌들리가 가장이 되어서 백인이 아닌 히스클리프를 계속 폭력으로 학대하고 여동생 캐서린에게는 히스클리프와 놀지 말라 이렇게 해서 노는 것마저 금지시킵니다. 그러다가 캐서린은 12살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젠트리 계층으로서 근처 스로시 크로스 그레인지라는 이 대저택에 살고 있는 린턴 집안의 에드가 린턴을 만납니다. 이제 이곳은 워더링 하이츠의 자연의 세계와는 좀 다른 문명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캐서린이 생각할 때에 에드가는 히스클리프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이 사랑의 강렬함에 있어서 정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은 내가 거지가 된다는 현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부유한 에드가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그 돈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히스클리프를 도와준다는 아주 순진하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으로 에드가와의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제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히스클리프는 그 자리에서 영국을 떠나서 3년간 종적을 감춥니다. 3년 후에 복수의 칼을 갈고 나타난 히스클리프는 어엿한 자본가인 신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때는 아마 미국 독립전쟁, 이게 1775년에서 1783년 사이에 미국 독립전쟁에 히스클리프가 참전해서 군인으로서 돈을 모은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이 됩니다. 이 돌아온 히스클리프는 자신을 학대한 힌들리와 자신에게서 캐서린을 빼앗은 에드가 이 양쪽 백인 집안을 대상으로 치밀한 계획으로 이제 복수를 시작하죠. 마침내 그 히스클리프는 힌들리의 재산인 워더링 하이츠와 또 에드가의 재산인 스로스 크로스 그레인지 이 두 개를 이제 마침내 수중에 다 넣게 됐고 원수인 힌들리의 아들 헤어튼을 옛날 자신이 어린 시절 당했던 그런 수모와 똑같이 자신의 하인으로 삼아서 학대를 하면서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놀라운 것은 이처럼 학대를 당하는 헤어튼이 히스클리프를 미워하지 않고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클리프는 어느 날 복수의 무의미함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학대하고 있는 헤어튼이 사랑하는 캐서린,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랑과 너무나도 닮아서 헤어튼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또한 헤어튼의 처지를 보니까 자신이 옛날 힌들리에게 학대당했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역지사지의 심정이죠. 그런 심정에서 헤어튼의 고통에 대해서 점점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복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은연중에 헤어튼을 따뜻하게 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용어로 츤데레라고 할까요? 그래서 피부색이 검어서 주변 모두가 악마라고 하는 히스클리프가 죽었을 때 유일하게 깊은 슬픔을 표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그 사람은 바로 헤어튼입니다. 독자들이 이 소설의 마지막에서 가장 감동을 받는다면 그것은 타인종인 히스클리프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헤어튼의 눈물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죽은 후에 영혼이 합일됩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이처럼 워더링 하이츠에서 19세기 영국 소설에서 보기 힘든 타인종 간의 격렬한 사랑을 형상화했죠. 히스클리프의 이야기로 코로나의 우울이 좀 치유되셨나요? 네, 이상으로 워더링 하이츠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